들으신 것처럼 애초 길에 버려졌던 것으로 알려진 7살 신원영 군이 계모의 학대를 받다가 끝내 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친부와 계모는 신군의 시신을 집 안에 열흘 동안 방치하다가 야산에 안매장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사건 관련된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새벽에 결국 신원영 군이 숨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먼저 사건 경위가 어떻게 밝혀지게 됐는지 설명해 그렇습니다. 주십시오. 그 학교에서 이제 원래 1월 7일 날 학교에 취학하기 전에 이제 예비 소집일이라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때 이제 나오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14일 날 이 아버지가 입학 취학 유예 신청을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그러면 아이를 직접 확인하고 그 이유에 합당한지 안 한지를 밝혀보겠다라고 했는데 예. 아이 부모들은 계속 거짓말하는 것이죠. 결국 경찰에 신고가 돼서 수사를 시작을 하는데 진술이 계속 오락가락했죠. 뭐 강원도에 있는 지인집에 맡겼다, 네. 아니면 할머니 집에 맡겼다, 아니면 길에서 뭐 잃어버렸다. 그런데 이제 경찰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고 수사하는 중에 7일 날, 2월 7일 날 오후 5시에 이 학대 행위를 발견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추적 끝에 평택 시내에 있는 호텔에 객실에 숨어 있었는데 부부가 그때 소지하고 있었던 게 뭐였냐면 바로 수면제 90알과 소주 4병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부는 그동안에 했던 진술들이 전부 허위라는 게 드러난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범행을 했고 그게 두려워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말까 망설인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경찰이 CCTV라든가 여러 가지 정황상 추적을 했는데 12일 날 이 아이가 아침에 남편은 출근하고 아이가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고 그래서 오후 1시에 욕실에 가둬놓고 옷을 모두 벗기고 손 들어 벌칙을 세운 다음에 그때 학대 행위를 시작하면서 찬물을 끼얹은 겁니다. 네. 그렇게 하고서 몇십 분간 그런 학대 행위를 하다가 욕조 문을 잠그고 내버려 뒀는데 아버지가 돌아와서도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아버지도 아이를 찾아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문을 열어보니까 아이가 사망해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게 밝혀져서 지금 시신도 발굴하게 된 것이죠. 시신 수습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된 건가요? 네, 이제 12일 날 CCTV 동선을 보니까 아이가 뭔가 그 신씨 부부가 밤에 이 차에다 뭔가를 싣는 걸 확인한 겁니다. 예. 그렇게 하고서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4일 날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이제 확인이 된 건데 바로 아이의 할아버지, 친할아버지 묘소가 있는 청북면 쪽에 있는 슈퍼마켓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게 드러나는데 그때 뭘 샀냐면 육포하고 막걸리 그리고 아이가 좋아하는 초콜릿을 산 겁니다. 살아있을 때 초콜릿 사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간 이유가 간이 장례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간 걸로 그렇게 밝혀지고 있죠. 네. 결국 차가운 시신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그 애시당초 처음에 진술했던 것과 지금 이미 번복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안매장했다는 사실은 어떻게 두 부부가 진술했죠? 네, 이렇게 됐습니다. 14일 날 신용카드 내역을 추적을 하는데 분리 신문을 했죠. 그런데 아버지 신모 씨는 아이를 데리고 가지 않았다, 그곳에. 그런데 엄마는 사실 아이는 데리고 갔었다, 살해하지는 않았다, 이제 이런 얘기는 숨기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진술의 모순점을 발견하고 분리 신문하면서 거짓말 탐지기 프로파일러 투입해서 수사를 했는데 결국은 이 압박에 못 이긴 추궁 끝에 자백을 해서 시신의 발굴 장소를 확인하게 된 것이죠. 발견 당시에 그 운동복 차림이었던 것으로 얘기가 알려지고 있는데 시신에서 특별히 발견된 점은 없었다고 들려오나요? 아이의 머리에 상처가 있었던 거즈가 지금 발견이 됐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아이가 그동안에 지속적인 폭력이나 학대 행위를 받았다고 지금 밝혀지고 있고 그 당시도 2월 1일 날이 월요일인데 오후 1시부터 몇십 분간인지는 모르겠지만 학대 행위를 계속하면서 그때 가학적인 어떤 학대 행위가 있었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찬물을 끼얹었다라고만 진술을 하지만 예. 그때 폭력 행위론, 가학적인 학대 행위로 인해서 아이가 사망했을 수도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지금 찬물을 끼얹고 욕조에 가둬놨는데 사망했다라고 하는 건 본인들의 범행을 조금 감경받기 위한 그런 진술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여기에 대한 수사를 가뒀다는 하는 것이죠. 것만으로도 지금 선뜻 숨진 그 사유가 잘 명확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미 발견 당시 백고라도 좀 됐다고 그래요? 네, 예. 백고라가 돼 있기 때문에 외력에 의한 상처라든가 이런 건 쉽게 발견할 수 없지만 머리 쪽
얼굴 쪽에서 발견된 거즈 같은 부분이 결국은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단초가 되고요. 결국 백골화가 돼 있게 되면 외력에 의한 어떤 상처라든가 이건 발견이 쉽지 않거든요. 네. 하지만 골절 부분이라든가 또 다른 어떤 법의학적 측면에서 부검에 보면 가학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어느 정도 밝혀질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은 꼭 부검 결과를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부부의 진술에 의해서도 예. 이 부분이 충분히 미필적 고의가 아닌 살인의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 암매장했다고 진술하고 이미 시신이 확인 수습이 된 장소가 그 신군의 그 조부의 묘소라고 근처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그 친아버지의 아빠의 아이의 친할아버지고 예. 남편의 그 아버지죠? 신모 씨의 아버지 예, 그 묘소입니다. 아버지 묘소에 그러면 자신의 친자식을 묻었다는 건데 심리적인 거는 어디서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범행 후에 이 안매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리감이나 연고감이 있는 자기가 지리적으로 익숙한 곳을 가게 돼 있거든요. 나중에 경찰이나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말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지리감이 있는 아버지 산소가 있는 옆 5m 지점에 이제 그 매장을 했는데 문제는 이 지리감 때문에 한 것이고 이 아이를 위해서 그곳에 매장을 했다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12일 날 이 아이를 매장하고 14일 날 그곳을 다시 찾아간 것은 바로 본인들의 불안한 심리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보거든요. 그 아이를 위해서 간 게 아닙니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범죄꾼들이 심리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이었지 네. 결코 아이를 위한 장래 의식 때문에 간 건 아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처음에는 살인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조사 결과를 보니까 포털 사이트에서 그 살인죄 형량이 얼마나 되는지 검색해 본 게 드러났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계모 김모 씨가 38세죠. 예. 이 사람이 포털 사이트 키워드 검색을 했는데 살인죄 몇 년형 이런 걸 검색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본인의 의도가 이 아이를 살해했을 가능성도 심리적으로 높다라고 보는 한 증자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범행이 드러났을 때 살인죄로 기소가 된다거나 처벌을 받을 때 내가 몇 년형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심리를 엿보이게 하는 그런 단편인 것이죠. 경찰이 살인죄 적용 검토 중이라고 하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수사 경험칙상 또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살인죄로 기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2월 1일이면 욕조가 난방시설이 안 되는 욕조 안이 굉장히 차갑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모두 옷을 벗겨놓은 상태에서 그다음에 찬물을 끼얹었고 네. 20시간을 방치를 했다고 하면 이 아이는 충분히 사망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일반적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죽어도 상관없다라고 방치를 한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충분히 살인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 방치했다는 얘기 표현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아이의 시신이 죽은 주검을 주변에 두고서도 일상적으로 상황을 했다는 거잖아요. 일상적인 그렇습니다. 생활을 했다는 건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심리로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아이는 내 자식이고 소유물이다, 전유물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가장 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아이를 사망을 한 채 발견을 하고 베란다에 10일 넘게 방치를 했다고 하는 부분은 지금 이게 발견이 되면 내가 하는 일상생활에 평온함이 깨진다. 그러니까 아이는 이미 사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평온함을 깨기 싫다라는 측면에서 결국은 내 친자식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방치하고 암암리에 매장을 해버린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가증스럽고 정말로 이 부부의 추악한 이기적인 그런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참 올 초부터 지금 3월 달인데요.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동안 누적됐던 문제가 이제서야 최근에 불거진 것일 뿐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친자식 관련된 얘기도 하셨지만 사실 사망 사건 사고 보도를 보면 그 계모가 자주 등장하거든요. 아무리 내 배 아파서 낳진 않았어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싶거든요. 지금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칠곡, 울산, 그다음에 목사 부부 사건 예. 이런 부분들을 대체적으로 보면 계모가 지금 존재를 하죠. 근데 문제는 내 몸으로 낳지 않은 아이라고 해서 또 계모라는 게 뭡니까? 모자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친부모로서의 어떤 감정을 가지고 아이를 대하면 아이도 나를 따르는데 이번에 제가 더욱 안타까운 건 이 아이가 평택에 있는 아동 센터에 가서 한 구석에서 그때 당시 만 4살이었는데
한 구석에서 소리 없이 주먹으로 눈물을 닦으면서 흐느끼면서 울었다는 그 증언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아이가 평소에 얼마나 많은 학대 행위를 이 부부, 특히 계모에게 받았는지 이게 지금 생각이 나서 저도 개인적인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화가 나고 슬픈데,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사회 안전망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울산이나 칠곡 계모 사건 이후에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경찰이나 어떤 보육시설이나 관련자가 임장을 해서 이제 내사하거나 확인하거나 수사를 할 수가 있지만, 이전에는 그게 불가능했었거든요. 그래서 계모나 또 부부가 남편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비록 출근했지만 내 부인, 또 새로 맞이한 재혼한 부인이 정말 아이에 대한 어떤 방임을 하지 않고 학대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관심도 필요한데, 이 사건도 아버지가 월 500만 원의 항만회사를 다니는 월 500만 원의 수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 아이에 대한, 자기 자식에 대한 학대 행위라든가 방임 행위를 관심 있게 안 봤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다음날 아침에 9시 반이 돼서 확인해 보니까 사망에 있었다. 그리고 이걸 아이를 또 방치하고 유기하고 안매장했다.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네. 아동학대 우려와 관련해서 그 아동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범죄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요. 부모들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고 또 양육 방식에 대해서도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를 범죄로 봐야 하는데 심리적으로 그렇게 보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복지적 접근 차원에서 또 소극적인 그런 대처 방식도 문제가 됐다는 지적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호주라든가 잘 알려진 대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혼자, 그러니까 미성년 아이를 혼자 청소년 아이가 아니라 이제 10세 미만 아이를 예를 들어서 집안이나 차량에 20분 정도만 혼자 내버려둬도 바로 911에 신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경찰이나 관련 기관이 개입을 해서 아버지나 부모를 처벌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이를 한 전유물, 소유물로 보거든요. 그래서 내 아이를 내가 훈육을 하는데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하면 당신들이 뭔데 개입을 하느냐, 이러한 심리 상태, 이런 인식이 굉장히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도 한 자연인이고 한 객체로서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심리가 아니고 내 아이는 내 가족이고 내가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는 이런 인식이 결국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데, 사실상은 지자체라든가 국가라 이런 부분에서도 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사실은 이제는 대응 시스템을 마련을 해서 정말 개개인 각 가정에 대한 어떤 이 지도 관리 체계가 이루어진다. 부부가 탄생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아이가 탄생을 한다는 의미는 훨씬 더 크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아이들에 대한 인권, 이 사각지대가 없는 이런 방편이 마련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전 진단을 해보고 싶네요. 예, 인식도 중요한데 그 또 한 가지 지금 저희가 지적해야 될 부분이 법정 형량 문제인데요. 앞서 호주, 일본, 선진국 얘기를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솜방망이 처벌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무래도 가정사로 치부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비교를 하면은 우리나라는 형량이 어느 정도로 가볍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비속 살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살인으로 보고 5년 이상 사형 무기지만, 존속 살인,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거나 할아버지 할머니를 살해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가중처벌을 하죠. 7년 이상의 사형 무기징역 이제 이렇게 가는데, 그런 인식이 벌써 법조항에도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은 내가 살해를 해도 형이 가볍고,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게 되면은 더 가중처벌하는 부분인데, 사실 해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아이를 학대를 했을 때 상급 살인 에 준해서 30년형도 처벌하는 주가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온정주의 처벌이 굉장히 강합니다. 가족이 가족을 살해했을 때 합의를 하거나, 이 아이는 이미 사망을 했다. 만약에 부모가 살해를 했는데, 그런데 그 아이의 할아버지나 할머니, 다른 가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런 측면이면 가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범주로 봐서 온정주의 처벌을 내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아 살해 같은 경우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데, 예를 들어서 집행유예를 하는 이런 경우도 흔하죠. 하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살해도 정말로 이 가중처벌하는 이런 인식이 확산이 돼야 되고, 한 자연인, 내 자식이 아니라 한 자연인을 살해했다. 이런 부분에서는 경각심을 주기 위한 응징적인 그런 징벌적인 그런 처벌이 해야 된다. 이제는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동안 짚어주신 사건들을 쭉 보면요. 그 가정이라는 사회 구성 최소 단위에서 계속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권력이 가정 집까지 들여다볼 수가 없다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발생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아동 학대, 사회 공동 책임이다라는 지적은 꾸준히 나와 있었거든요. 좀 더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지막으로 짚어주신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국가기관이 지자체 포함해서 국가기관, 수사기관, 의사 또 각종 어린이 보육 이런 그 시설 단체 종사자들 이런 분들이 합동한 시스템이 마련이 돼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학대 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예방적 조치부터 시행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하면 국가기관, 수사기관 또 보육시설 관련한 그런 기관의 종사자들이 합동의로 심의를 해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어떤 조짐이 있으면 예방적 차원에서 지금은 법에 적용이 돼 있거든요. 사전에 분리를 해서 위탁을 하고 그다음에 그 사항을 수사를 해서 처벌할 건 처벌하고 그다음에 친권 상실도 사전적으로 선제적으로 함으로 해서 이런 불행한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이 반드시 마련이 돼야 된다. 저는 수사 경험칙상이라든가 일선의 경험으로 봐서도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